이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지난 200일을 살펴보자고 하면 그 어떤 정권의 2000일보다도 많은 일을 해낸 정권이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엔 또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6개월이었다고 봅니다. 이미 선진국이고 G3. 이미 선진국인데 이번에 확인을 받은 거죠, 사실은. 선진국 인증을 받았고 우리가 그만한 경쟁력과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명확히 하는 거라 좀 얼떨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2025년 전에는 정치는 60이고 경제는 120이면서 언론은 120이면서 내란 후유증으로 GDP는 쪼그라들고 수출도 안 되고 기업들 망하는 거 아니야? 맞아.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네?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이재명 시대만 환율 갖고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때는. 이 윤석열 때부터 이미 1,450원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환율은. 맞아. 네, 그걸 끌어내린 것도 사실은 이재명 정부 정책이었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라 경제 문제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주식이 규모로는 세계 1위가 아닙니다만 이익률이라 그러죠. 네, 이익률로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관련한 기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올해 대한민국 증시는 역대 세 번째 기록적인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휴장입니다. 네, 어제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4,214.17로 올해를 마무리했고요. 송 작가가 예언했던 것처럼 4,000을 넘어서 4,200에 결국 안착하고 말았습니다. 네, 연간 상승률이 G20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무려 코스피가 75.6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순위를 보면은 1987년에 93%. 이때가 87헌법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민주화 국가로 가는구나. 맞아요. 5공화국 시작하는구나. 요때 폭발적으로 한번 올랐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학에서 항상 87체제 얘기하는 고 87년이고 1999년이 83%였어요. 네. 요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밀레니엄 보고 온다 그래가지고. 저는 에이씨 이놈의 세상 2000년 되면 전부 다 망할 거야. 리셋될 거야. 노스트라다무스 때문에 이게. 노아의 담주를 타야 되나? 아니 그래서 컴퓨터가 밀레니엄 버그 들어갖고 내 은행 채무나 이제 한꺼번에 다 없어지면 좋겠다 막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린 그런 생각 안 했네. 핵전쟁 난다고 했는데 네. 막. 참 현실적인 생각을 하셨네요. 아니 그때 나도 안 좋았던 때라 그러니까 확 망해버려라 막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때 또 2위였군요. 네. IT 버블 때문이냐고 혹시 두한 PD님이. 이 당시가 IT 버블. 네. 그러면 이제 이때 김건희가 졸라게 코스닥 기업들 그 삼부토건이란다. 르네상스에서 만들어가지고 김건희가 르네상스에서 일반미로 열심히 활동하던 시절 아닌가요? 딱 그때 이제 강남 유흥 쪽 주가 조작이 떠가지고 이렇게 올랐을까요? 참 희한한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석을 하네요. 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김건희가 나오다니. 시가총액이요. 코스피 시총 3,478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첫 3,00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ETF 시장은 순자산이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 이 안에 제 것도 한 2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얼마요? 우리 아들 거랑 제 거랑 한 2천만 원 정도 우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지금 애청자분들 돈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코스피 시총으로만 3,400조를 넘어서서 코스닥까지 합치면 4,000조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총 양이 독일 바로 턱 밑에까지 쳐들어가면서 세계 12위권에 올랐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4위인데 왜 아직도 주식은 12위인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격차만큼 주식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아직 이제 시작이다. 저희는 왜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에 만을 돌파할 수도 있다만
그러니까 5천은 뭐 내년 1, 2월에 아유, 당연히 그냥 가는 당연히 거고요. 가는 거고요. 이제 남은 5년 기간 안에 10,000 또는 15,000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남북 경협되고 한반도 간의 경제 교류 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대륙 진출 사업에 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이 진짜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식과 물류의 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일부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다 이재명 정부가 한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AI 지금 기록적 상승의 3대 핵심 요인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인프라 확대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한 거잖아요. 유치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요거 상법 개정한 것도 이재명 정부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정권 교체만으로도 사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거죠. 사실은 윤석열을 어떻게 할지를 몰랐잖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지 마음대로 막 계엄한다고 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 거 없이 정권 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재명 정부가 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제 명과 암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관련한 AI 관련한 IT 계열 쪽이 갑자기 집중 조명을 받고 주목을 받다 보니까 6만 전자가 12만 전자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이 사이즈가 이렇게 신속하게 이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등치가 아니에요. 고래 중에서도 진짜 세계적인 고래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6개월 만에 약 125%가 상승했다는 거죠. 아니,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원래 갔었어야 되는 종가를 못 가고 까먹었으니까. 못 가고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떡볶이 먹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건 무려 280% 거의 3배가 올라갔고 오죽하면 이게 거래 중지 종목으로 올라갔어요. 투기 종목 된다 그래가지고. 65만 1,000원. 연간 진짜. 280% 상승. 그러니까 애초에 많은 분들이 삼성 살까 SK 살까 할 때 아유 SK를. 그래도 연금인데 삼성 사야죠 했던 제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 찍자. 올려라. 찍자. 지금 내가 찍자. 평소의 모토가 깨알이 1000번 굴르나 수박이 한 번 굴르나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큰 걸로 가자라고 생각했는데 SK는 300% 가까운 상승을 이뤄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전부 다 그 주가 지수 안에서 성장률을 독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부 소외되는 종목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른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이 없었다라고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이게 순환매로 돌아가는 수순이 조만간 또 이어질 거기 때문에 더더욱 그 증시의 영향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럼 SK 하이닉스가 혹시 100만 원도 갈 수 있어요? 이 추세면 가죠. 왜냐면 이 IT 기업들의 수익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삼성이 얼마나 배짱이 좋은 줄 아세요? 그저께 갑자기 여기 HBM 고대형 메모리 관련한 가격을요 50%를 또 올렸어요. 이게 지지난달에 20%를 올려갖고 막 지랄들을 했었거든요, 소비자들이. 근데 그래도 3년 기다려야 받잖아. 네. 3년 후에 받는 거 지금 가격 정하는 건데, 그 가격엔 개혁 못하지? 이러면서 50%를 추가로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뭐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엊그제까지만 해도 5달러, 10달러 팔던 것들을 이걸 100달러에 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아치인데. 너무 양아치. 권리가 그런 거야. 또 어차피 잘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너 아니라도 살 사람 많아. 이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짱 장사가 되는 겁니다. 성과급도 뭐 반도체는 43에서 48%, 모바일은 45에서 50%로 연말 성과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연말 성과급. 잊어버려. 우리는 매일매일 일하면서 무슨 연말이야. 그런 걸 따로 타질라 그래. 그런 생각까지지 마. 아무튼 왜 생각은 자유잖아.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자, 시끄럽고요. 아무튼 그동안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 정부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일단 우리나라 증시 시장이 불공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를
종식시키고 있는 단계고요. 그리고 분단국으로서의 휴전 국가로서의 어떤 그 지정학적 위험성도 지금 해소를 시켜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아직 해소 안 됐어요. 그리고 대외 무역에 있어서의 미국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주변국하고 중국하고의 마찰 같은 것들을 지금 해소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3가지 족쇄 중에 1가지밖에 안 풀었는데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진행 중에 있는 거라서 내년 하반기 때는 더 많은 조건들이, 좋은 조건들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악질 기업이래요. 응? 악질 기업. 돈 좀 쓰려 해외 나가서 쓰지 말고. 아니, 근데 왜 우리 갑자기 댓글이- 돈을 좀 벌더니 반도체 팔다가 갑자기 전기차를 하겠다고 덤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아니, 얘기가 아닌데? 홍 작가님 얘기예요 지금. 나요? 네. 네. 아, 너님이요. 안 들려요. 네. 아무튼 삼성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전기차를 넘어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제발 될 때 되는 집에다가 집중을 해라. 사업 확장은 홍 작가나 하면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 들을 말만 듣네. 네. 자, 제일 중요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죠. 아, 우리 그게 제일 기업이 컸지. 뭐 정권이 바뀐다 그래갖고 갑자기 기업 체질이 바뀌거나 총수가 바뀐 거 아니잖아요. 다만 기업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게 정치와 행정의 영역이었던 건데 맨날 끌고 다니면서 술 먹이고 술값 내라 그러고 거기 떡볶이 먹이. 끌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떡볶이나 먹이고 이러니까 이 제대로 된 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잡든 국진당이 잡든 뭐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알아서 다 로비하고 하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와장창 깨준 게 윤석열이잖아요. 아니구나. 정부가 필요한 거였구나. 정부가 병신같이 하면 내 것도 두 눈 뜨고 뺏기는구나를 경험을 한 거잖아요. 사실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필리조선서 인수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부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채식주의자를 떡볶이를 쳐먹인 거 아니에요. 오뎅 먹었겠지. 아무튼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이 바이든 시절에 윤석열 시절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약속하고도 그에 관련된 뭐 배당금이라든지 그 이외에 뭐 주식을 내놔라까지 여러 가지 압박들을 계속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준 게 이재명 정부인 거예요. 대기업들은 진짜 네. 이재명 대통령한테 진짜 절해야 돼. 절해야 돼. 절하고 잘해야 돼. 절로. 진짜. 우리나라 영업사원 1호는 끌고 다니면서 술을 먹고 이 엘리베이터에 토하게 만들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나갈 때마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같이 나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성과들 지금 올려주고 있잖아요. 언론이 안 써서 그렇지. 게다가 바로 사인하시라고 보는 자리에서 사인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나중에 하세요. 이러고 나서 안 한 게 거의 대부분인데 관세 문제 해결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특징이 그거잖아요. 바로 사인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됐어요? 그렇지. 진행되고 있어요? 일일이 다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인세 올리자 그래도 네 그러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마도 내년에 법인세 환원 부분, 그러니까 윤석열이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재계 반발이 별로 없다고 하고 있고요. 올해에 엄청난 법인세들을 납부함으로써 세수 증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들이 좀 있기는 해요. 대형주의 쏠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주식을 못 믿고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서학개미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야. 한국 돈으로 하도 미국 주식을 사대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나 산 거야? 우리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32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돈, 40조가 넘는 돈을 미국 주식 산다고 외국에 달러로 바꿔서 내보내 버렸으니까. 왜
경제부총리 하던 최상목이도 그러게 하긴 뭐 경쟁적이 네. 그랬는데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다시 국내로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 발표만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가파른 그 하락세를 보이면서 진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테슬라의 10%가 한국 거다. 어? 아니, 몰라, 확인은 안 되지. 찾는 걸 모르니까. 애플의 10%가 한국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있어요. 왜? MDB야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사람들 서학개미들의 특징이 델롬델이라는 거야. 델롬델. 뭐, 몰빵으로 해갖고 간다는 거지. 그래서 서학개미들도 꽤 많이 벌었단 말이 있어요. 왜냐면, 올해 미국 증시가 개망할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선전해갖고 상승으로 정리를 하고 끝냈거든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큰 등치의 미국 증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성공한 자금들을 국내 증시로 갖고 돌아올 때가 됐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올해 세계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다 미국, 중국, 일본 이쪽에서 증시 수익들이 다 나왔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미국의 시장 규모가 다른 나라 다 합친 것보다 크니까. 근데 지금은 수익률 면에서 따지면요. 미국 시장에서 올린 수익하고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올린 수익하고 봤을 때 이게 미국 수익률의 2배를 넘었다는 겁니다. 즉 미국에 있는 자본들도 미국 내에서 굴리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도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미국 내 자본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뭐겠어요? 앞으로 달러의 약세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눈에 빤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아는 애들은 해외로 튀어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발맞춰가지고, 세계 그 주요 자본들의 흐름이, 탈미국, 탈달러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한국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올 것이다. 증시로 보나, 또는 안전성으로 보나, 채권으로 보나,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왕 투자 얘기가 나온 거니까 올해 이 양극을 걸었던 2가지 투자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금입니다. 금. 네. 이게 원래 이제 금하고 달러가 이렇게 반대로 갔어요. 달러가 오르면 금이 떨어지고 금이 오르면 달러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금과 달러가 다 올랐습니다. 특히 금의 상승률은 이거 뭐 조만간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돈당이겠죠. 한 돈당 3.75g이죠. 한 돈당 가격 100만 원에서 안착될 가능성이 높고 150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금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은도 따라서 오르고 있어요. 은은 진짜 사실은 금은 이유가 있지만 은은 진짜 심리적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변수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네. 중국이 이제 금을 계속 사들이고 최근에는 또 해저 금광까지 나왔다고 그렇죠. 그래요. 금광. 네. 근데 이게 이제 삼동성 앞바다기 때문에 우리 서해안하고 서해안. 연결돼 맞아요. 그래서 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서해 쪽에서 파고 들어가면 그 금광하고 맞 그렇게까지 안 가도 금맥이 네. 바닷속에 이렇게 쭉 깔려 있으니까 네. 서해안 바다 쪽도 우리 탐사를 좀 하다 보면 빨아들이면 안 되나?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먼저 캐면 그러니까 석유처럼 액상이 아니라서 빨대 꽂아갖고 뽑아낼 수는 없지만 금맥의 흐름을 한번 잘 파악을 해갖고 우리도 금맥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삼국시대 전에는 연결돼 있던 땅입니다. 또 이러면 또 이상하게 또 한단곡이나 얘기한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한단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이전 통일신라 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마도 서해안이
이 중국 대륙하고 산둥성하고 연결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지질학적 이론이. 아무튼 그거는 차제에 두더라도 이와 같은 금의 시세의 움직임 안에는 중국의 집중적인 매입이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왜 중국은 금을 미친 듯이 매입을 할까요? 중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둘 중에 하나가 금이고 하나가 미국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미국 달러에 대한 약세 그리고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중국이 줄이려고 생각하고 국제시장 안에서 미국 달러를 던지기 시작하는 그 개념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아니죠. 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을 사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지만 금광이 나왔다고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거 솔직히 안 파봤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최근에 금광이 중국의 여기저기서 엄청난 보유량을 가진 금광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똑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 나라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사우디예요. 사우디도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을 발견했다고 뉴스를 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는 내가 금이 있으니까 조만간 달러를 던질 거야. 하지만 우리는 금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던져버려도 우리나라의 재정 안정성, 보존성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일종의 빌드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믿는 거, 일본 경제가 튼튼하다고 믿는 거, 니네가 달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게 튼튼하다라고 믿는 건데, 이걸 던지려고 하는데 던지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니야. 그렇지. 너 달러 없고 니네 돈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니네 돈, 니네 나라 화폐 그 건전성을 뭘로 믿냐라고 했을 때 우린 금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사우디나 중국이 세계 최대 금강 뭐 역대 최대 금강 발견했다 그럴 때 요거 술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은을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사실 은을 은본위제로 해갖고 금 대신에 자국의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은을 확보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생산량이 많으니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똥값이라 많이 가져도 관리만 힘들고 그게 나중에 은본위 통화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도 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기축통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은이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한 1년여 만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은이 오른다고 하면 은과 금을 통합해가지고 일종의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금본위제, 은본위제를 시행하려는 초석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원래 비트코인을 중국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겁내 많이. 네, 중국이 이걸 다 버려버렸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걸 왜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처분했고 놀랍게도 이게 다른 국가들하고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는데 중국이 이걸 버리고 난 다음부터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즉 비트코인이 가지는 어떤 확장성 내지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멈췄고 대체하는 코인이 나온다는 설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비트코인은 무너지고 금이나 다른 형태의 일종의 대안 화폐 내지는 대안 자산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은은 찾아보니까 좀 산업재 비중도 좀 있대요. 왜냐하면 AI 서버라든지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전력 차단기 요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은도 많이 필요해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구조적으로 산업 수요 폭증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은이 건강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일단 단계를 높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가격 상승은 좀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유가 생겼어.
ETF도 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내년에 여유 자금을 어디다 꽂을 거냐라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따진다고 치면 최소한 내년만큼은 달러의 하락, 비트코인의 하락, 금과 은 같은 이 대체재들의 상승,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중진국 내지는 미국 외적 증시 시장의 상승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내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에 가시 들어간다든지 미국 채권을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배제해야 되는 투자가 되는 거고 신흥국들 또는 한국을 포함한 지금 뭐 AI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이겠다고 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전자산으로는 8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이거 못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을 갖고 계신 금과 은에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달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달러를 버리는 만큼 어떻게든 금을 사들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 투자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